전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인천 초등학생 사건. 딸의 친구를 살해한 일면수심의 어금니 아빠 이영학. 비정한 폐륜 범죄인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까지. 잇따라 발생한 반인륜적인 흉악 범죄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는 지금. 평범해 보였던 그들은 왜 살인을 저질렀을까? 또 어떻게 해서 살인자가 되었을까? 28, 7년의 밤을 통해 악에 대해 집요하게 파헤친 소설가 정유정. 그녀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인 사이코패스의 내면을 통해 살인자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 종의 기원. 수영 유망주에서 로스쿨 학생으로 진로를 바꾼 26살의 건장한 청년 유진. 강렬한 피냄새에 잠에서 깬 그는 집안에서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 시신을 발견한다. 하나씩 발견되는 단서들을 따라 지난밤의 기억들을 확인해 나가던 유진은 망각에 가려졌던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데,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일까? 길러지는 것일까? 악인의 탄생을 통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 종의 기원. 우리가 몰랐던 그들의 불편한 내면을 마주해보자. 한 청년의 살인을 통해서 악인의 내면을 치밀하게 묘사한 책 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 책의 저자 소설가 정유정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배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문학평론가 정여울 작가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작가님, 종의 기원 출간한 지 이제 1년 예. 거의 다 됐잖아요. 1년이 좀 넘었나요? 정확히 1년 언제 넘었죠. 출간이 됐죠? 작년 네. 5월 말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 베스트셀러 순위에 3위를 랭크하고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 최근에 또 영화로 제작된다는 예, 얘기 예. 있던데. 예, 지금 네. 뭐 작업, 개발 작업 들어간 걸로 아, 알고 있어요. 시나리오. 그렇군요.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정혜원 작가님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작가님의 여러 작품들을 많이 읽어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작품이 제일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재밌었냐면 좀 양가 감정인데요. 막 괴로워 죽겠는데 괴로워 죽겠으면서도 네.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한 거 있잖아요. 오디오북으로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디오북으로 듣고 있으면은 속이 갑갑해지면서 뭔가 정말 제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네. 이상한 착각도 들고 아. 그러면서 내가 악인이 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정 몰입이 확 되다가 네. 그런데도 또 어떤 장면에서는 굉장히 또 이 사람이 연민을 자극하잖아요. 평범한 사람들의 공감 능력이 아예 없으니까 남들이 슬퍼할 때 못 슬퍼하고 남들이 기뻐할 때 못 기뻐하잖아요. 그런 장면에서는 막 애틋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막 굉장히 우울하고 갑갑한 느낌과 네. 제가 전혀 모르는 세계에 대한 어떤 강렬한 호기심이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이중적인 감정이 굉장히 긴장감 넘치는 네. 그런 전개가 되지 네.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말씀대로 서술자가 나 1인칭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네. 더 몰입하면서 읽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프로파일러이시잖아요.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이신데, 네, 그래서 좀 이 책 어떻게 좀 분석하시면서 좀 날카롭게 읽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근데 소설을 분석하면서 읽으면 안 되겠죠. 안 되죠. 재미를 읽어야 되는데 네. 프로파일러 입장에서는 실제로 여러 학술적인 서적에서 사이코패스를 설명하는데 그 감각적인 설명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정유정 작가님이 그 부분을 사실은 메워주신 거죠. 사이코패스는 아무리 학술적인 논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인데 네. 이 소설을 보면은 그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네. 이 존재에 대한 교육을 할 때는 실제로 수사관들한테도 아. 이걸 읽히죠. 필독서가 됐군요. 그렇죠. 이 입장에서 네. 봐야 된다. 아. 사이코패스는 그 사람의 시각으로 봐야지 되는 거지 아, 네. 다른 사람의 객관적 시각인 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시키는데 한 1년이 걸리거든요. 아, 수사관들도. 그럼 굉장히 실제적인 묘사가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제 밥그릇을 뺏길 것 같죠. 사실. 아, 그렇군요. 그 정유정 작가님 전작들 뭐 7년의 밤을 비롯해서 보면 악인, 네. 나쁜 사람이죠. 네. 이렇게 주인공으로 해서 녹책을 많이 쓰셨던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작가마다 자기만의 어떤 테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밍웨이 같은 경우는 이 죽음과 맞닥뜨린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변주를 했어요. 평생토록. 디킨즈는 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빚을 져서 감옥에 가셨대요. 이 사람이 쓴 이야기는 대부분이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소년의 이야기예요. 올리버 트위스트라든가 뭐 네. 데이비드 코퍼필드라든가 이런 책들이 다 그런 얘기들이거든요. 저는 그게 자기 타고난 성향과
또 살면서 겪은 어떤 삶의 경험 이게 합해져가지고 그런 자기만의 테마가 정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의 테마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인간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존재인데 그걸 큰 어떤 개괄식으로 이렇게 나누어 보면은 황금빛 태양이 쏟아지는 이렇게 환한 들판이 있으면 이쪽은 정말 햇빛 한 줄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어둠의 숲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황금빛 들판에 노출되어 있는 인간의 밝은 면, 희망, 사랑, 이타심, 배려 이런 것에 대해서 저의 테마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게요. 이 어두운 숲에 잠들어 있는 게 뭐 충동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뭐 이렇게 질투, 시기, 이 우리 삶에서 온갖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잠들어 저는 그거를 야수라고 부르거든요. 이 야수가 어떤 순간에 어떤 일로 해서 이게 점화가 돼서 우리의 의식 밖으로 튀어나오고 우리를 행동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우리의 삶 밖에서 몰아쳐 들어온 어떤 운명적 힘과 이 야수가 만났을 때는 또 어떤 큰 일이 벌어질까 이런 데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강했어요. 7년의 밤이나 28을 쓸 때만 해도 3인칭으로 악인들을 썼었거든요. 네. 근데 제대로 사이코패스는 아니에요. 7년의 밤에서 나오는 오영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범죄형 소시오패스로 봐야 되는 거고 그 28에서 박동희는 아주 범죄자예요. 반사회적 성격. 그리고 진짜 사이코패스는 한유진인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악인의 내면을 이렇게 뭐 이렇게 옷을 홀라당 뒤집어서 이렇게 옷 솔기까지 보여주듯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난 악인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별종이냐?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가진 어떤 한 부분을 우리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선생님이 아까 연민 느꼈다고 네. 하실 때 연민을 느껴야 마땅한 게 연민을 느끼도록 안간힘을 다해서 썼기 때문에 이게 사이코패스의 어떤 자기 변론서 이런 형식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악만 이렇게 테마가 아니에요. 워낙 용어 자체가 이제 뭐 거의 대중화된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라는 게 더 이상 이제 낯선 단어가 아니잖아요. 악인은 일반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교수님 만나보셨어요? 인격의 장애가 있는 사이코패스형의 악인인지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악의 영역에 들어간 존재인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판독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사이코패스형 범죄자인지 아니면은 일반 다른 어떤 보복형이라든가 이런 범죄자인지를 판독하는 게 저희들의 일이고 근데 그 둘 차이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걸 판별하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판별할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그것을 통해서 악인을 찾아낼 수는 있는 거고요. 왜 사회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아 보이고 심지어는 좀 착해 보이기도 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요즘도 좀 더 매력적이죠. 유진은 이 책 속에 네. 있는 유진이라는 인물도 그렇고요. 네. 그 제목 얘기 좀 하고 책에 대한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네. 제목이 워낙 특이해서요. 보통 이제 종이기원 하면은 찰스 다윈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이렇게 네. 제목 지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리 생물학 공부하면은 비둘기 집단에 있는데 매 한 마리가 들어가면 굉장히 건강한, 그러니까 적당한 긴장을 줘서 비둘기가 굉장히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네. 매는 들어가서 비둘기를 점점점 잡아먹다 보면 비둘기 숫자가 줄어든 대신에 매 숫자가 늘어나면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서 또 매 숫자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매와 비둘기는 항상 황금 비율로 같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회가 그런 악인과 이런 평범한 우리들, 비둘기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어떤 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황금 비율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 네. 이런 매 숫자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이 비둘기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의미에서 그 사실은 악의 기원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너무 직접적이고 안 문학적이라서 네. 평론가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제목. 예,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네, 네. 종의 기원이라고 지었는데 네. 처음에 제목을 그렇게 정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너무나 이 제목 자체가 어마어마한 제목이라 그래도 이런 종, 인간 종 중에서 이런 종의 기원은 이런 식으로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기원을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에서 이제 종의 기원으로. 네. 자, 그럼 책 얘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주인공 유진에 대한 얘기부터 한번 해볼 텐데 아까 유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다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어떤 인물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모범생이거든요. 원래는 뛰어난 수영 선수였지만
그 꿈을 이제 병 때문에 간질이라는 병, 그 발작을 막기 위해서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약을 안 먹어야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약을 한번 안 먹었다가 간질이 심하게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수영을 못하게 하시죠. 이제 그게 엄청난 트라우마였던 거죠. 또 형과 아버지가 돌아가신 트라우마도 있죠. 여러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네. 가족 여행에서 사고로 아버지와 한 살 터울의 형을 잃은 유진. 이후 정신과 의사인 이모가 처방해준 정체불명의 약을 매일 거르지 않고 먹어야 했는데 한없이 몸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약과 늘 주눅들게 하는 어머니의 철저한 규칙, 그리고 자신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듯한 이모의 감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던 유진은 어머니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지 못했던 것에 반발해 법대에 입학, 로스쿨 진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머니의 감시 아래 늦은 귀가도 술도 허락되지 않았던 유진은 가끔씩 약을 끊고 어머니 몰래 밤 외출을 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는데 약을 끊고 외출했던 유진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데 피투성이인 방 안과 마찬가지로 피범벅이 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한다. 핏자국을 따라 아파트 복층에 있는 자기 방에서 나와 계단을 지나 거실로 내려온 유진은 끔찍하게 살해된 어머니의 시신을 보게 되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슬픔이나 어떤 비탄 이런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왜? 누가? 이런 식으로 마치 수사관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논리적인 거죠. 굉장히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없는 사람인데 내면에서는 엄청난 지옥의 묵시록이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유진이 맨 처음에 잠에서 깼을 때 네. 자신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걸 처음에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 모르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걸 예, 예. 기억하게 되는 거죠. 네, 네. 예. 귀가 먹먹해왔다. 새카만 어둠이 등 뒤로부터 밀려와 양쪽 눈 옆을 뒤덮어버렸다. 나는 잡고 있던 어머니의 왼손을 놓았다. 대신 내 겨드랑이에 들러붙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꺾었다. 나뭇가지처럼 가느다란 목이 좁은 시야를 가득 채웠다. 희고 얇은 살갗 위로 둥근 목뼈들이 툭툭 붉어졌다. 새파란 핏대가 성난 뱀처럼 튀어올라 벌떡거렸다. 나는 면도칼을 움켜쥔 어머니의 손을 그 위로 그어 올렸다. 왼쪽에서 출발한 칼날은 삽시에 오른쪽 귀 밑에 이르렀다. 벌어진 턱 밑에선 뜨거운 피가 왈칵왈칵 솟구치며 내 얼굴과 계단 참벽과 바닥을 뒤덮어버렸다. 나는 눈을 감고 어머니의 머리채와 손을 집어던지듯 밀쳐냈다. 어머니는 쿵 소리를 내며 무너져 내렸다. 무너진 몸이 계단을 타고 미끄러지는 소리가 텅, 텅, 텅 울렸다. 이어 고요해졌다. 그 유진이가 엄마하고 이모를 다 살해하게 되잖아요. 평소에 엄마, 이모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네. 이모는 조금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약을 먹지 않으면 얘가 발작을 일으키고 또 네. 무슨 사고를 일으킬지 모르니까 이성적인 측면에 보호하는 그런 멘토 같은 존재인 거고요. 엄마는 어떻게 보면 유진을 낳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유진 때문에 가장 고통받은 사람이거든요. 유진이 일으킨 모든 사고를 엄마는 거의 다 알고 있고 자식의 잘못은 부모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저 아이를 낳은 것 자체가 내가 이 세상에 정말 악을 태어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끔찍한 두려움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죄책감이 엄마의 죄책감이 당연히 유진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유진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와 이모는 그 감옥의 간수 같은 사람인 거예요. 자기는 약을 먹는 순간 감옥에 갇힌 기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약을 안 먹으면 너무나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고 머리도 더 잘 돌아가고 수영도 더 잘할 수 있고 공부도 더 잘할 수 있는데 그걸 막으니까 말하자면 리비도를
틀어막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아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이 슈퍼 에고 같은 초자아 같은 존재가 엄마인 것이고,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은 안 보이고 엄마의 감시만 네. 보이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이모의 어떤 객관적인 멘토링은 안 보이고 이모의 어떤 간수 같은 모습 사랑하고 고맙지만 고마운 마음보다는 증오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나는 눈을 감고 이마 한중간을 꾹꾹 눌렀다. 신음 같은 한숨이 샜다. 세상에는 외면하거나 거부해봐야 소용없는 일들이 있다. 세상에 태어난 일이 그렇고 누군가의 자식이 된 일이 그러하며 이미 일어난 일이 그렇다. 그렇다고 해도 나는 주축항법으로 날아가는 제트기는 되고 싶지 않았다. 나에 대한 마지막 주권 정도는 되찾고 싶었다. 이 빌어먹을 상황이 어떤 식으로 끝나든 내 삶은 내가 결정하고 싶었다. 그러려면 남은 힘을 끌어모아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그 전작들하고 달리 또 이 작품 예. 특별히 1인칭 시점으로 쓰셨잖아요. 예, 예. 이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나르시즘이 기본이에요. 자기 도치, 자기애적인 아, 성격이요. 네, 네. 그렇죠?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죠. 네.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악인은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네. 일단 그런 성격을 보여주려면 1인칭이 가장 적합하죠. 그러니까 독자들은 처음에 1인칭 화자들은 되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나중에 네. 가서 뭐야 얘 나한테 거짓말 여태까지 거짓말했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를 잘하고 이렇게 정당화를 잘하고 이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 우리를 이런 식으로 평범한 얼굴을 하고 다가와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등에다 빨대를 쫙 꽂고 쪽쪽쪽 빨아먹는 사람들이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어요. 머리가 뒤죽박죽으로 뒤엉켰다. 이상한 게임에 휘말린 기분이었다. 엇갈리는 시점, 모순되는 정황 단서로 인해 알량한 추론마저 더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껏 추적해온 그도 가시거리에서 사라져버렸다. 머릿속 전구가 반짝 불이 켜지는 것 같았다. 희망이 보이는 듯도 했다. 어떤 이유 두 가지만 해결한다면 의심받는다는 불안 없이 경찰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면 이유 따윈 해결하지 못할 것도 없었다.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말이 되게 만들 수 있었다. 말이 되도록 그림을 손보는 건 타고난 나의 재능이었다. 어머니는 그걸 거짓말이라고 평가절하 하곤 했지만 살인한 이후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 되게 소름 끼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살인을 좀 합리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작가님도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감각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인간의 행동이 통제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과 이성이 섞여서 움직이는데 감각을 통제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자기 어떤 혈육 부분에 대해서 공격을 할 때 거침이 없죠. 혈육이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그 감각 장치가 통제되기 때문에 싹 하고 그 다음에 합리화도 되게 쉬운 거는 감정이 이미 통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대방은 그냥 일종의 뭐 표현이 그렇지만은 어떤 대상이 되는 거죠. 그냥 하나의 그냥 동물 유기체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생각과 이 감각을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들 그게 실제적으로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부분은 논란이 되겠지만은 네네. 그 부분 표현이 사실은 소설 속에서는 매우 명확하게 된 겁니다. 아. 원래 그 다중인격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고 감추는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사이코패스인 것이지 네. 원래 다면이라는 건 없는 건데 이 사이코패스는 그걸 너무 잘하기 때문에 독자들이 속은 거죠. 근데 그걸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작가님한테 그렇게 제가 여쭤볼 수도 없는 건데 원래 사이코패스는 그렇습니다. 쉽게 속입니다. 그래서 책 안에 그게 나오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라고 해요. 나중에야 내가 이게 기억났다. 근데 우리가 일반 사람들도 그래요.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거기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 그 사건 자체를 싹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나한테 내가 너무 부끄럽고 이불 속에서 하이킥 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을 싹 잊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너 옛날에 이러이러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언제? 누구 딴 사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네. 그거하고 저는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신 이제 시간 간격이 조금 짧을 뿐이지. 그래서 저는 그게 금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사실 문학이라는 것은 조그만 가능성에다가 발을 딛고 상상을 펴는 게 문학이라서 저는 그런 가능성을 두고 얘가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죄다 자기 어떤 무의식 밑으로 깔아앉혀버리는 네. 예, 그런 이야기를 쓴 거죠. 망각은 궁극의 거짓말이다. 나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완벽한 거짓이다. 내 머리가 내놓을 수 있는 마지막 패이기도 하다. 어젯밤 나는 멀쩡한 정신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고 해결책으로 망각을 택했으며 내 자신에게 속아 바보짓을 하며 하루를 보낸 셈이었다. 유진이 이제 살해를 한 뒤에 청소하는 장면이요. 이렇게 락스를 이용해서 또 세탁기를 돌리고 하는 장면이요. 너무 일사천리로 마치 늘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진행이 되잖아요. 이것 또한 사이코패스의 뭔가 전형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특징이고 네. 훈련이 돼 있는 거죠. 훈련이라는 거는 가상에서? 네. 아니죠. 이 장면을 소설가님께서는 이 장면을 썼지만 실제 사이코패스는 이 장면을 완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훈련을 노력을 다른 장면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설하고 다른데 네. 원래 사이코패스가 어떤 한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쪽에서 만약에 뭐 동물을 해부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에서의 그 훈련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장면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감각이 통제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과 현실이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은 많은 다른 소리나 음악들로 막 이렇게 중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존재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다른 감각이 차단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고 보시면은 이게 너무 서늘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유진이가요, 제 고정관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이코패스라고 하기에는 물론 뭐 과거의 아픈 기억은 분명히 있지만 좀 소위 스펙이 좋잖아요. 네. 수영 선수였고 그것도 굉장히 뛰어난 기량을 갖춘 수영 선수였고 또 로스쿨에도 합격을 하고요. 저는요, 범죄자다 그러면 무조건 나쁜 환경 내지는 가난하거나 못 배운 사람 이렇게 편견이 있는 게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안 좋았어요. 사실은요, 이런 그 아주 고등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더 많대요. 그런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여러 사례에 훨씬 많은 포션은요, 스펙도 좋고 아주 잘생겼고 테드 번디라든가 우리가 데브 캠프 같은 사람들 보시면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나오고요, 의사이기도 하고 깜짝 놀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세계를 열어젖힌 것 같아요. 악의 세계에 대한 진정한 궁금증. 그러니까 지킬 박사와 하이드가 나오기 전에는 영국에서도 수사를 할 때 어떤 살인 사건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빈민가부터 뒤졌대요. 예, 무조건 네. 우범지대는 빈민가다. 그런데 지킬 박사는 굉장히 지적이고 유명 인사고 정말 누가 봐도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하이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너무나 그럴듯하게 묘사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 앞문으로 나가지 못한 욕망은 뒷문으로 나간다는 문장이 있어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 보면은 그게 바로 심리 스릴러의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앞문으로 나가지 못한 욕망을 뒷문으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 보통 비둘기들이거든요. 뒷문으로 나가지 못하게 안간힘을 쓰는 거죠. 앞문으로 웬만하면 평소에 좀 힐링도 좀 하고 이러면서 자기를 다독이는 보통 사람들의 착한 모습인데 근데 이 진짜 악인들은 앞문에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앞문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연기하고 뒷문으로 나갈 때는 정말 괴물이 돼서 나가는 거죠. 하이드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복잡한 측면을 사실 이 유진이의 이 성격이 우리에게 전혀 없는 성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막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고 정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면 약간 증오와 막 폭발적인 그런 막 저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이모가 자꾸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바주카포인가요? 그 포로 전화를 쏴버리고 싶다는 그런 정도의 상상은 우리도 하거든요. 상상만으로도 약간 해소되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유진이는 다크사이드까지 간 거죠. 우리는 회색인데 그러니까 스펙트럼의 문제지 흑과 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어머니는 유진을 데리고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낸다. 사고를 당한 사람은 유진의 같은 반 친구 혜진의 할아버지였는데 형과 닮은 혜진을 보고 죽은 아들이 살아온 것처럼 반가워하는 어머니. 친아들처럼 혜진을 아끼던 어머니는 혜진의 할아버지가 사망하자 양아들로 입양해 한 집에 살게 된다. 유진에게 어머니가 하염없는 두려움을 주는 존재라면 혜진은 심장의 노울 같은 온기를 불어넣는 사람이자 언제나 내 편이라고 말해주는 존재였다. 그러던 어느 날 유진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혜진. 유진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는데 뭐 혜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혜진이라는 인물이니까 원래는 친구였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입양을 하게 되면서 형제가 되는데 이 혜진이라는 인물은 유진이에게 어떤 존재라고 보면 될까요? 말하자면 사이코패스 완전히 이제 자기 자신의 어떤 걸 다 드러내기 전에 나름대로는 자기가 사랑한 어떤 유일한 대상인데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 얘를 죽일 것이냐 살릴 것이냐 그 전까지는 사랑했어요. 근데 이게 이 사랑한 감정이 나의 이익과 상충이 됐을 때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잡혀가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어떻게 못하겠어. 이건 사이코패스 자격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제 생각엔 그래요. 여기서 내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얘는 없어져야겠다. 물론 슬픈 일이야. 하지만 없어져야겠다라고 자기 감정을 딱 통제할 수 있는 게 저는 사이코패스라고 봤습니다. 내심 마지막까지 혜진은 좀 죽지 않기를 바랬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스포일러가 되려나요? 리플리라는 영화도 보면 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리플리의 그 맷 데이먼이 맡은 네. 역할이 약간 유진이랑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지능적이고 네. 예,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서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런데 저는 혜진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유진이 가장 질투했던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살해 동기가 되지도 않았을까. 사실 그 장면에서 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 같이 영화를 보고 나오잖아요. 유진이는 자기 혼자 막 낄낄 웃고 다른 사람들은 다 심각한데 혼자 웃은 거예요. 그런 게 딱 사이코패스 같죠. 그런데 그 영화를 너무나 심각하고 가슴 아프게 본 그 엄마와 혜진이는 서로 대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수준 높은 감성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진정한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진은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소외된 것 같고 그래서 목도리를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게 바로 엄마와의 연결고리, 혜진이와의 연결고리가 뭔가 끊어지는 네.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존재구나. 나는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없구나 하고 내면에서 깨닫는 장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 유진이 계속 엄마의 환영을 보잖아요. 엄마가 유진아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듣고요. 네. 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죄책감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죄책감이 아주 없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죄책감보다는 더 큰 역할이 슈퍼에고 초자아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내 안의 경찰관인 거죠. 유진이 마음속에 여러 개의 자아가 그러니까 다중인격은 아니지만 왜 천군 백군 이렇게 나오잖아요. 천군은 계속 나한테 뭔가 달콤하게 뭔가 편안한 말을 해주는 거고 백군은 되게 비판적으로 그럼 엄마가 스스로 목을 잘랐다고 하지 그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니컬한 쪽이 백군이고 천군은 계속 뭔가 위무해주고 달래주는 역할인데 엄마의 목소리는 그러니까 사회적 유진과 내면의 유진이를 연결해주는 어떤 고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목소리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은 거죠. 제 생각이에요, 작가님. 맞나요? 내면의 감시자가 엄마가 돌아가셔도 네. 계속되는 거죠. 엄마 때문에 자기의 모든 잘못과 여러 가지의 악행들이 지금까지 덮여져 왔던 거잖아요. 그걸 은폐해주는 마치 집사 같은 역할, 매니저 같은 역할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없어지니까 내 안에서 또 하나의 엄마의 환영을 만들어내서 엄마가 감시하고 지켜주는 듯한 그리고 정신 차리라고 얘기해주는 듯한 그런 자기 안의 감시의 시선을 감시이자 보호의 시선인 거죠. 그러니까 작가님도 말씀이 맞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유진이가 마지막 살인을 저지른 후에 완전히 엄마의 목소리를 떨쳐버리잖아요. 이제 성숙한 사이코패스로서 살인자로서 이제 완벽하게 성체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직 어린 사이코패스로서 이제 어떤 자기 업적을 조금씩 쌓아가다가 드디어 이제 내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성체가 될 수 있는 그 상황이 마지막 살인이었거든요. 그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시점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이제 완벽하게 끊기거든요. 독립하는 거죠. 사이코패스는 쌍둥이라는 개념과 많이 연결이 되는데 사이코패스 쌍둥이. 쌍둥이. 그러니까 네. 쌍둥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개념들이 많습니다. 거울 개념인데, 그러니까 거울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거울 같은 존재라는 거는 자아에 대해 계속 확인을 합니다. 사이코패스가. 네. 네,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는 것,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것, 그걸 누가 봐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쌍둥이, 그리고 거울. 이런 거죠. 어느 단계에서는 그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는 스스로 이제 한 단계 탈피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현실적인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도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이 사이코패스 우리 지금 쭉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게 선천적인 영향,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클까요? 아니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후천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미국에서 연구 결과는 6대 2대 2라고 합니다. 6대 2대 2. 60은 이제 선천적인 부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는 후천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후천적인 부분도 유전자의 부분이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얘기가 좀 달라지지만요. 그리고 20은 모른다고 합니다. 아직 규명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60이라는 건 선천적인 것이 강하다. 그러네요. 작가의 말에 보면요, 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의미심장한 말을 쓰셨는데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독자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평론가로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론가로서요? 네. 독자로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제 융심리학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우리가 악한 욕망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걸 너무 많이 숨기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악, 예를 들어 질투 같은 거, 예.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억압한 거예요. 인간에게는 모든 측면의 욕망이 다 있는데 반쪽을 아예 싹둑 잘라서 난 그쪽 없어. 나는 완벽하고 환한 정말 태양빛이 비치는 그런 황금 들판에서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왜 디즈니 애니메이션 같은 세계예요. 예, 그러니까 만화 같은. 예, 네. 인어공주를 귀엽고 해피엔딩으로 만들기 위해서 인어공주를 끝내 결혼시키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왕자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왕자를 놓아주는 이야기고 인간이 되고 싶지만 인간이 되기를 포기함으로써 더 인어공주는 더 숭고한 존재가 되는 네. 비극적이면서도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 얘기를 귀엽고 행복한 해피엔딩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웃으면 웃을 일도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안 웃긴데 어떻게 웃어요. 그런데 막 자꾸 억지로 웃으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행복에 대한 집착, 선한 것 세계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일종의 그것도 강박증인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는 건강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밝은 것만 강조하는 사회는 뭔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의 세계로 입문해야 진정한 자기인식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네.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나의 그림자를 인식하고 저도 제 안에 막 질투심도 있고 증오도 있고 막 한도 있는데 그걸 모른 척 할 때 삶이 훨씬 불행했던 것 같아요. 그걸 억압하고 어떻게든지 그런 감정을 없애야 돼. 모른 척 했던 때보다 지금은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거든요. 때로는 막 질투심도 즐기고 그러면서 제 안에 그림자와 화해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평생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림자는 계속 생기니까. 네. 그런데 그 그림자와 함께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그림자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 빛만 있겠어요. 빛이 있는 모든 곳엔 그림자가 있으니까 빛과 그림자를 함께 생각하고 선과 악이 공존하는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균형 잡힌 시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림자를 좀 즐겨야겠네요.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말씀이셨어요. 그 교수님께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 책을 가르치는 제자분들에게 좀 읽힌다고 하셨는데 그 외에 또 어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으세요? 현실에선 이 픽션만큼 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현실을 이해하고 싶은, 그러니까 어두운 현실이라도 이해하고 무엇인가를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고 싶은 그런, 특히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이 네. 범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으시잖아요. 네. 좀 더 알려고 다가가려고 하면은 그 안에 또 답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너무 외면하지만 말고 예, 예. 좀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책을 통해서. 작가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이 책을 앞으로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 하고요. 그리고 네. 차기작에 대한 기대도 많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불편한 것을 외면하는 심리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저도 건강검진 해야 되는데 무슨 말 들을까 봐 무서워서 막 2년, 3년 안 가요. 그러면은 머릿속엔 계속 그게 숙제같이 남아있어요. 불안하고. 근데도 불구하고 무슨 말 들을까 봐 절대 안 가면서 아직은 건강해 이러고 자기 기만이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여기에서 이해라는 것은 어떤 관용이 아니고요. 인식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불편한 것도 보는 것이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불편한 것을, 현실에서 불편한 것을 들여다보는 연습이 어떤 문학이라든가 뭐 영화라든가 이런 이야기 예술들이 하는 역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무섭다, 잔인하다 그러지 마시고 내가 이 무섭고 잔인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한번 즐겨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책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네. 다른 느낌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차기작은 네. 지금 이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저의 테마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금방 말씀드린 인간 본성의 어떤 그림자, 어두움 이런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우리 삶 밖에서 휘몰아쳐 들어오는 어떤 운명의 폭력성.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을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거잖아요. 통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과 맞닥뜨린 사람의 이야기를 또 썼거든요. 이게 이제 뭐 내 심장을 쏴라라든가 내 인생의 스프링 캠프라든가 그래서 이게 2대 3이잖아요. 이게 이 악을 주제로 쓴 게 3편, 이거를 주제로 쓴 게 2편인데 이번 거는 아마 그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르는 판타지가 될 것 같고요. 네, 네. 뭐 밝은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재미난 이야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새 작품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정유정 작가 종의 이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책의 말미에 있는 작가의 말에 정유정 작가가 쓴 글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범한 비둘기라 믿는 우리의 본성 안에도 어두운 숲이 있다. 이를 똑바로 응시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내면의 악, 타인의 악, 나아가 삶을 위협하는 포식자의 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요.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반갑게 맞이할 때, 아이고, 옵디가, 이거 소가수다양,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오잖아요. 제주도에 있는 지인이나 이제 또 어르신들이 전화 오면 이렇게 표준말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사투리가 튀어나와요. 보통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동료들 있는데 제주 지인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럼 갑자기 사투리를 하면 다 쳐다봐요.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런 때가 있죠. 제주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는 사투리를 하는 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제가 들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어떤 마음이나 어떤 의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투리로 또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편합니다. 네. (1978년도에) 제주도 출신인 현기영 선생님이 쓴 소설책입니다. 오래된 책을 좀 꺼낸 이유는 제주도의 4.3이라고 4.3 사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발생된 지가 벌써 이제 내년이면 70주년이 됩니다. 70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4.3으로 겪은 피해, 그런 아픔들이 워낙 크기 때문에 순이 삼촌을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947년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948년 또 4월 3일에 군부대와 토벌대 했던 격전,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저희도의 양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죠. 저 또한 우리 집안의 조부님이나 증조부님이 또 한꺼번에 4.3 때 돌아가셨었거든요. 3만 명 이상이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희도 어느 한 집 걸려서 연결이 안 되는 희생당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였죠. 그 당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빨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왔고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들은 연좌제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실제 제주도 출신이란 것조차 숨기면서 살아와야 했던 그런 아픔들이 있는 거죠. 처음에 순삼촌이랑 들었을 때는 남자였어요. 근데 주인공이 할머니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냥 조금 그 같은 한 마을에서 지내고 알고 지내고 이런 분들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다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삼촌 막 이렇게 표현해서 친근감 있게 표현하는 거죠. 평범한 해녀 활동을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4.3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이들을 잃게 됩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게 소설에서 나오지만 30여 년이 이제 지난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도 이제 묘사가 되는데 내가 그 얻기 어려운 이틀간의 휴가를 간신히 따내가지고 고향을 찾아간 것은 음력 섣달 8해인 할아버지 제삿날에 때를 맞춘 것이었다. 가족 장지 매입에 대한 의논을 끝내고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한담을 즐기고 있는데 불현듯 순이 삼촌 생각이 났다. 형, 순이 삼촌이 통 안 보임신 게 무슨 일이 있어? 그런데 웬일인지 내 말에 사람들이 하던 말을 문득 멈추고 조용해졌다. 결을 없어 너한테는 못 알렸지만은 그 삼촌은 며칠 전에 죽어버리시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오까? 순이 삼촌이 돌아가셔서 마심? 에헤이, 나도 몰랐는데 형님 무사 나한테는 기별도 안 합디까? 허기사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죽기는 매한가지만 일주 도로변 근처 밭에서 시체로 발견됐는데 죽은 지 20일은 좋게 넘어 보였어. 거기가 호미시고 온팡진 밭인 데다 밭담으로 가려 있었으니까 머리맡에 목다남은 꽁약 쌓이나가 미달 흩어져 있었는데 그게 8해 전 일이야. 화자의 입장에서는 4.3에 대해서 그 당시의 참혹함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은 알지만 4.3을 잊고 제주라는 고향도 잊고 살아오고 싶었는데 파출부 역할을 이제 순이 삼촌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 와서 잘 지내진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게 이제 아팠던 거죠. 잘 지내지 못했던 게 내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4.3의 기억 때문이었을까 그거를 그 돌아가신 이야기를 듣고 확인하게 되는 거죠. 순이 삼촌이 우리 집에 온 지 열흘도 못 되어 언짢은 일이 발생했다. 좋게 참말 이럴 수가 이신가? 동네 사람들이 날 숭보함서라. 새로운 민기네 집 식모는 밥 하영 먹는 제주도 할망에 소문나서라. 아니, 누구가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합니까? 허기사 고향서 굳은 일 쌍일을 어멍 보리밥 한 사발 고봉으로 먹던 버릇 때문에 좋게들 보다서 하영 먹어지는 게 사실이죠. 사실이 그렇댄 해도 밥 하영 먹는 식모엔 사방팔방에 노마디 소문내는 뱀이 어디 있으니? 어느 날 귀가해보니 삼촌과 아내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그게
삼촌이 쌀이 다 떨어져서 사와야 한다고 하시길래 쌀이 벌써 떨어졌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밥을 많이 먹어서 쌀이 일찍 떨어졌냐 마심. 내가 도둑녀처럼 쌀을 몰래 내다 판 것도 아닌데. 삼촌, 그런 뜻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아, 삼촌.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니우다. 죄송해요. 삼촌 다음부터는 말 조심히 할게요. 그러다 시골에서 사위가 올라왔다. 모든 것은 사위 장씨 입에서 밝혀졌다. 순이 삼촌은 심한 신경쇠약 환자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환청 증세까지 있어 시골에 있을 때도 한 적이 없는 말을 들었노라고 보지도 않은 흉을 봤다고 따지고 들기를 잘했다는 것이었다. 우리에게 품은 오해도 모두 환청 때문에 생긴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할머니가 저하고 같이 잠을 자면서 주무시면서 가끔씩 그때 아팠던 이야기를 해요. 그 26에 혼자 되셔가지고 그 살아왔던 그 과정, 그때 도망 다녔던 그 과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상상이 처음에는 안 갔죠. 무슨 이게 가능한 일이야? 할머니 뭐 죄정씨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순이 삼촌이 느꼈던 환청, 그리고 여러 가지 결벽증, 신경쇠약 뭐 이런 부분들을 그 당시 현장을 봤던 사람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왜 같이 더불어 죽지 못했을까 하는 그게 상당히 컸겠죠. 그리고 그 당시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버거웠던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날 아침나절 벼란간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요란하고 고함 소리가 들렸다. 연설 들으러 나오시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모이시라요. 길수영과 나는 할아버지와 큰아버지 뒤를 따라 초등학교로 갔다. 군인 가족들은 앞으로 나오시오. 그 다음에 순경 가족이 나가고 이어서 공무원 가족이 나갈 즈음 뭔가 좋지 않은 낌새를 눈치챈 군중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런 북새통의 벼란간 군중 속에서 날카로운 부르짖음 소리가 들렸다. 불났죠. 마을에 불났죠. 아이고. 잘 들으라요. 그래, 지금 작전 수행 중에 있고 여러분의 집은 작전 명령에 따라 소각되는 거유. 군인들이 우리를 중일에 데려감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있으면 가차없이 총살할 거이니 명심하라우유. 가면 죽는 줄 본연이 알면서 어떻게 제 발로 서서 걸어가겠는가.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뒤꿈치에다 대고 총을 쏘아댔다. 군인들이 이렇게 돼지 몰듯 사람들을 몰고 우리 시야 밖으로 사라지고 나면 얼마 없어 일제 사격 총소리가 콩복듯이 일어나곤 했다. 통곡 소리가 천지를 진동했다. 이 4.3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북촌 주민들이 희생당한 숫자가 443명이나 되는 거죠. 어떤 건장한 청년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라 노약자, 어린 아이들, 이게 가릴 것 없이 다 이제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전히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의 정부 시절에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공표가 돼서 이젠 4.3을 이제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근데 만약에 순이 삼촌이 1978년도 이 소설이 만들어질 그때 만약에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그 당시에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셨겠죠. 먼저 간 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해하지 않았겠죠. 60년이 다 돼서야 4.3 특별법을 제정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타까운 거죠. 고모분, 당시 30만 도민 중에 진짜 빨갱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가싸 10,000명쯤 되는 비무장공비 빼부리면 얼마 돼요? 무장공비 한 300명쯤 될까? 도대체 비무장 공비란 것이 뭐우깡? 무장도 안 한 사람을 공비라고 할 수 있어 마심? 그 사람들은
중간산 불악 소각으로 갈 곳을 잃어 한라산 및 여기저기 동굴에 숨어 살던 피난민이오다. 그건 서울 좋게 말이 맞아. 나도 직접 내 눈으로 봤지. 목장지대에서 작전 중인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길래 덤불 속을 헤쳐보난 동굴이 나왔는데 그 속에 비무장공비 29명이 들어있지 않아요? 고모부님, 비무장공비가 아니라 피난민이라 마심! 문득 길수 형의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하여간에 이 사건 그냥 넘어갈 수 없수다.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경종을 울리는 뜻에서라도 꼭 밝혀두어야 합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고. 시국타기센 생각하고 말지. 공연실에 긁어부스러 맹을 거 없죠. 아니오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이 사건은 영영 매장되고 말 거우다. 아버님이나 당숙님 같이 증언할 분도 돌아가시고 나면 다 허사가 아니오꽝. 글쎄 좋게 지나간 걸 계지고 자꾸 둘전에서 몰아간. 전쟁이란 다 기런 거이 아니가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도민으로서 주민이었는데 국가의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무참히 희생당한 3만 명 대부분의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빨갱이로 몰려서 잘못이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 자식들, 우리 다음 세대는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알려야 되는 거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거고 진상을 그래서 규명하려는 노력을 해왔던 거죠. 그 국가는 왜 존재하느냐?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되잖아요. 군사독재 정권 시절, 유신독재, 또 다시 군사독재 정권 시절 희생당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조금 더 나아지는 거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가해자들을 다시 우리가 발굴해내고 단죄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을 해결하는 것은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정책을 통해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던 거죠. 이 4.3을 풀어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더 많은 아픈 사람들이 그 아픔을 치유할 수 있도록 법률의 재개정 그리고 정책의 어떤 올바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사삼을 금기시해왔던 당시에 최초로 4.3을 목격했던 입장에서 이게 직접 이게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4.3을 이해하는데 단초를 열어주는 책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앞으로의 어떤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이 이 책을 좀 많이 읽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고 또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지, 또 이렇게 순이삼촌을 보면서 제주도를 그냥 관광지, 그냥 파라다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아픔이 남아있는, 여전히 그것을 간직한 이런 섬으로, 제주로 인식되어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 도서관에서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간산책.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최근 역사 공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역사 관련 TV 프로그램과 한국사 강의가 많이 생겨나고, 또 서점에서는 역사책을 찾아보는 독자들 역시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역사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재미있는 방법, 영화 한국사의 말을 걸다를 소개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한 박준영, 역사와 영화에 깊은 애정을 지녀온 그는 대종상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했는데요. 저자는 영화 이면의 역사적 팩트를 이해하고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팩션과 픽션의 차이를 찾아내고 왜 다르게 표현했는지까지 알아야 온전한 자신의 지식이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 독자들이 역사 영화를 관람하는 것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영화가 보여주는 시대상과 역사적 진실, 다양한 해석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익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데요. 눈 내리는 추운 겨울, 인조의 앞에 놓인 역경은 무엇이었을까? 명량 앞바다를 바라보는 이순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암살 기도를 앞둔 독립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 25편에 달하는 영화를 통해 조선 후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흥미롭거나 의문투성이인 사건, 슬프고 아픈 역사의 궁금증을 풀어줍니다. 대통령이 읽거나 선물한 책이 화제가 되고 또 단기간에 베스트셀러에 오르는 등 그동안 대통령의 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았는데요. 이런 관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국민이 직접 대통령에게 권하고 또 토론의 장을 제안하는 야심찬 프로젝트, 대통령의 책 읽기를 소개합니다. 철학자 이진우, 사회학자 오찬호, 기생충학자 서민, 여성학자 정희진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6명의 전문가들. 이 책은 많은 독자에게 신선한 자극과 깊은 공감을 주었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단 한 권의 책을 선정해 담은 것입니다. 사회학자 오찬호는 가난의 책임은 가난의 구조적 조건에 있다며 조은 교수의 자전적 이야기 사당동 더하기 25를 소개하고 가난에 대한 편견을 깰 것을 요청합니다. 경제학자 이원재는 긴축재정은 허상임을 밝힌 마크 블라이스의 긴축을 권하며 국가부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청년들의 절망, 세계 최고의 자살률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국가부채는 충분히 늘려도 된다고 제안하는데요. 이 밖에 철학자 이진우가 추천한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역사학자 임지연의 전쟁은 여자 얼굴 하지 않았다, 기생충학자 서민의 아내의 가뭄 등 정치, 철학, 남북 문제, 가사노동까지 다양한 우리 시대의 고민이 담겨 있는 책들을 추천합니다. 역사는 다양한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새롭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명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역사를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재해석한 책, 인간은 어리석은 판단을 멈추지 않는다를 소개합니다. 영장류, 인간생물학, 동물행동학 등을 연구해온 저자. 그는 인간의 보편적 특성 중 하나인 어리석음에 주목합니다. 저자는 어리석음을 학습에 의해 변질된 학습이라고 정의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잘못된 행동인지 알면서도 범하고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책은 로마와 중세, 르네상스, 계몽주의 시대, 산업화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인간의 반복되는 어리석음 사례를 살펴봅니다. 신이라는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2000년 긴 시간 동안 철저히 외면당한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보인 세계 열강의 판단 오류로 길어진 전쟁의 고통, 그리고 현대 원자력 기술에 대한 인류의 오만함까지 지금까지 연구되고 해석되지 않았던 어리석음을 중심으로 세계 역사를 되짚고 성찰한 점이 인상적인데요. 세계를 몰락의 길로 이끄는 어리석음의 역사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2017년 뜨거웠던 이슈들 중에 하나는 바로 글로벌 기업들의 첨단 기술 제품들인데요. 인공지능 스피커부터 VR 관련 제품이 쏟아지면서 어느새 우리의 삶 깊숙이 첨단 기술이 파고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변화할까요? 핫트렌드 2018 빅도미노를 소개합니다. 연간 전망서 핫트렌드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김경훈 소장. 이번 책은 빅도미노라는 새로운 개념을 활용해 미래 사회 모습을 전망하는데요. 빅도미노란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존재하던 생산 기술이 변화하면서 모든 분야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문화 등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저자는 문자나 바퀴, 증기기관 등 과거에 등장한 새로운 발명품이 기존의 문명을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쓰러뜨리는 과정을 차근차근 풀어내는데요. 현 시대의 빅도미노의 핵심층은 인공지능 기술. 인공지능 및 4차 산업혁명이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올 문명 전환기의 중심축이라고 분석합니다. 거실을 점령해가는 AI, 위기이자 기회이다. 어벤져스급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직업의 미래를 바꾼다 등 개별 이슈를 통해 시대의 변화를 세심히 살피고 변화될 사회에 대한 대응법을 고민한 점이 인상적입니다.
2017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올해 초 세운 계획들 얼만큼 실천하고 계신가요? 2007년 영국의 심리학자인 리처드 와이즈먼 교수는 3,000명을 대상으로 새해 결심 이행률을 실험했다고 하는데요. 이 실험에서 12%만이 자신의 새해 결심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결심을 하고 행동에 옮길 때는 뇌가 그동안 익숙했던 패턴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이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새로운 생활 습관을 뇌에서 받아들이는데 약 40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맘때 되면 새해 계획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실망한 분들 많이 만날 수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라도 생활 습관 바꿔서 다시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TV 도서가 돼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